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문학과 삶 슬로우 리딩, 문학과 소통 역량 변신이라는 작품의 작품 감상 관점과 소통하는 대화법에 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1912년에 집필이 되었고요. 월간지 디 바이센 블레터에 처음으로 수록이 되었고 191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카프카 생전에 간행된 소수의 작품 중의 하나이고 변형 기담의 특유한 유머와 이상한 사건을 예사로운 일처럼 묘사하는 작자의 냉정하고 사실적인 문체는 독자로 하여금 실존의 차원과 부조리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처하게 될지 모르는 절망적인 세계 속에 유폐된 소시민의 생활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카프카 문학 중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카프카의 변신을 둘러싼 해석은 그 관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령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들은 필요에 의해 맺어진 가족의 비극성을 주제로 감상하기도 하고요. 또 프롤레타리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들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잔혹성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작품이 발표된 시대적 상황에 주목하며 당시 유대인을 마치 벌레처럼 여기던 독일 사회에 대한 카프카의 풍자를 감상하기도 하죠. 본 영상에서는 이들과는 달리 실존적 관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려 합니다. 물론 가능한 해석들은 수없이 많으므로 참고하는 정도로만 가볍게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소설의 제목이 변신이라는 점입니다. 변신은 필연적으로 주체가 필요하죠. 즉 변신이라는 단어는 변신을 겪는 그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은 당연히 그레고르를 떠올릴 겁니다. 그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작품에서 변신한 건 그레고르뿐만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그의 가족도 변신의 주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들 각각의 변신과 그 의미를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레고르가 겪은 변신입니다. 유능한 세일즈맨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벌레로 변신하고 맙니다. 이는 그레고르 입장에서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단지 열심히 산 죄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벌레가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열심히 살기만 했다는 사실 말이죠. 즉 그레고르는 삶의 의미를, 존재의 이유를 고민하지 않고 그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 아래 자기의 실존을 방치했으며 그 결과 자기 존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를 자기 기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말하는 자기 기만이란 쉽게 말해 실존적 고민을 회피하고 마치 목적이 정해진 도구처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물적 삶을 뜻합니다. 그레고르는 사물적 삶을 살았고 그 결과 정말 말 그대로 사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비록 신체를 잃어버리긴 했지만 아직 그에겐 생각할 수 있는 의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즉 그레고르는 두 갈래 기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벌레가 되느냐, 의식을 수호하느냐, 다시 말해 사물이 되느냐, 실존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카프카가 말하는 실존이란 존재 양식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그레고르의 존재 방식인 벌레 같은 몸으로 제한되었을지라도 그레고르는 그 안에서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창조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레고르는 노력했습니다. 이를테면 두 모녀가 그레고르의 방 안 가구들을 치우려고 할 때 이에 저항한 사건이 그렇습니다. 가구들을 치우면 그레고르는 편히 기어다닐 수 있겠지만 그것은 곧 벌레라는 존재 양식에 매몰되고 마는 거죠. 그레고르는 이를 깨닫고는 숙녀가 그려진 액자 위에 올라가 필사적으로 버팁니다. 이는 벌레가 되지 않으려는 그레고르의 실존적 의지와 나아가 액자 속 여인으로 상징된 사랑이라는 인간적 가치를 지켜내려는 낭만적 감성을 드러냅니다. 바꿔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인간은 곧 낭만적 감성을 상실한 자들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숙생들이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에 무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이라는 존재 양식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낭만적 감성을 상실한 자들이고 따라서 여동생의 연주에 감동받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가족의 변신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하기 전후로 가장 극명하게 바뀐 가족의 속성은 바로 기식관계입니다. 그레고르가 세일즈맨으로 일할 때는 가족이 그레고르에게 기생했다면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한 후에는 반대로 그레고르가 가족에게 기생하게 되죠. 바꿔 말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등 사회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레고르가 벌레로 변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레고르가 방 안에 갇힘으로써 가족이 방을 나서게 되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던 거죠. 여기에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를 더한다면 실존에 대한 고민이 방 안 깊숙이 처박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회적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가령 오늘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직장인들이 진정한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고찰하는 데 정신을 빼앗긴다면 과연 회사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회사에서 자아실현을 누리는 몇몇 축복받은 사람들도 간혹 발견되긴 하지만 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 갖고 싶은 직업, 꿈꿔왔던 삶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다만 이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으로 회사에 나서는 거죠. 다시 말해 실존에 대한 고민을 마음속 깊은 방 한 구석에 가둬둘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회적 존재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레고르가 방 안에 갇힘으로써 그제서야 집을 나선 가족들처럼 말이죠. 카프카의 변신은 다소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죽고 나서야 안도하는 가족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됨으로써 독자라면 누구든 가족의 잔혹성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이러한 가족의 모습은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갇혀 천천히 죽어갔죠. 이때 그레고르의 실존적인 고민, 이를테면 벌레로 변한 몸뚱이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의 이유를 찾으려는 그레고르의 노력은 방 밖에서는 하등 쓸모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든 먹고 살 궁리뿐이었으며 그레고르의 실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죠.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공부가 밀렸다는 핑계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회적 기능에 매몰된 나머지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도무지 성찰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 사회구조의 탓도 있을 테지만 어쨌거나 실존은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따라서 저마다 스스로 지켜내야만 하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변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 것 같아요. 미녀와 야수 아닌가요? 이 변신 모티브는 오랫동안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창작에 있어서 중요한 동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미녀와 야수, 개구리 왕자 이런 작품들은 하나의 공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에서 동물, 다시 인간으로 변신하는 것이 기본 공식인데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카프카의 변신은 이런 변신 모티브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변신 전, 그리고 변신이 되어서, 그리고 변신 후 그대로 인간에서 벌레로 변신을 할 뿐이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지 않죠. 변신 전 인간의 모습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소통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변신을 했을 때는 이제 인간 소외와 부조리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변신 후에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서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구박을 받죠. 이러한 작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관계로부터 소외되고 버려지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볼까요? 집안을 통 책임지던 가장이 어느 날 벌레로 변신을 한다면 우리가 그의 가족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소설은 읽는데 두 가지 재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고르 잠자가 완전히 벌레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레고르 잠자 못지않게 변신하는 가족들의 심리와 행동을 따라가며 읽는 것인데요. 가족들은 사랑과 걱정의 마음을 내비치다 벌레가 된 그의 모습을 마주하고는 경악합니다. 공포와 한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죠. 그 이후 실망과 원망, 짜증, 분노를 거쳐 가족들은 드디어 사리를 느끼게 되죠. 발표된 지 90년, 1950년 이래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반백년이 넘은 변신의 번역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변신은 사파가 특히 돋보이는데요.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아티스트 루이스 스카파티의 사파는 변신의 장면을 더없이 카프카적으로 그려내는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색을 전혀 쓰지 않고 검은색으로만 처리한 이 사파들은 변신뿐 아니라 카프카의 문학 세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파들 한번 감상해 볼까요? 그레고르를 처음 발견한 지배인이 놀라서
뒷걸음치며 현관으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그레고르가 의자 밑에 숨어서 동생 그레테가 음식을 가져오는 것을 지켜보는 장면이고요. 그레테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장면입니다. 사성처럼 살아가며 정말 우리의 삶이 단지 그냥 한 마리 벌레보다 나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약간 공포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카프카의 변신은 단지 기괴한 이야기만은 아니죠. 인간 실존의 허무와 절대 고독을 주제로 하는 변신은 바로 이렇게 사람에서 벌레로의 변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신은 벌레라는 실체를 통해 현대 문명 속에서 기능으로만 평가되는 인간이 자기 존재의 의의를 잃고 서로 유리된 채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레고르가 생활비를 버는 동안은 그의 기능과 존재가 인정되지만 그의 빈자리는 곧 채워지고 그의 존재의 의미는 사라져버리죠. 인간 상호간은 물론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변신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큽니다. 카프카는 수십 년 전에 이미 가족 간의 소통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죠. 우리 사회를 보면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가는 가장들에 대한 걱정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밀벌레로 전락해버린 우리네 가장들은 정작 가정에서 따뜻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며 소통의 부재로 인해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기도 하죠. 이 책을 통해서 가족 간의 대화와 이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합니다. 가족에게서마저 소외된다면 몸은 점점 약하고 상처 입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레고리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가족의 대화법으로 공감 대화법이 있는데요. 요즘 가족 소통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소통의 문제는 갈등을 만들고 반복된 갈등은 가족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IMF 등 어려운 성장 배경에서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를 유지해 왔었고요. 남성, 여성 이렇게 성 역할을 구분지어 생활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보수적인 환경이 익숙한 세대인데 현재 변해버린 시대와 환경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자녀들과 소통 문제와 갈등이 커져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통이 갈등을 해소시킬까요? 바로 경청을 하여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기는 소통의 시작입니다. 경청을 하다 보면 공감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말하기가 이루어진답니다. 요즘 세대 간의 갈등에서 오는 소통의 부재는 가족 안에도 균열을 만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 양보와 타협을 모르면 말만 가족이지 서로 냉랭하고 찬바람 부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각자 자기 삶을 짊어지기에도 버거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를 들여다볼 수 없을 뿐이겠지요. 가족 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가족원의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고 상호 간의 친밀감을 전달하며 애정과 결속력의 강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 간의 인격 형성을 바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요. 서로에게 도움을 청하고요. 서로 접촉을 자주 하고요.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가족 간의 인격 형성을 해 나가면 반드시 따뜻한 가정이 될 겁니다. 좋은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스포츠 활동을 같이 하거나 혹은 식사를 함께 모여서 가족 간의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한편으론 벌레로 변해버린 그레고르의 가족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정하던 오빠, 가족을 책임지던 오빠가 어느 날 벌레로 전락해 버렸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동정하고 챙겨주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고 사람 구실도 하지 못하는 오빠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일벌레, 돈벌레로 만드는 것에 대해 함께 반성해 볼 필요를 느꼈습니다. 가정들이 보다 더 따뜻한 곳으로 다시 변화되어 제 기능을 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변신을 감상해 보았는데요. 이 짧은 소설을 읽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족을 탄생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가족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은 사랑해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는 결국 무엇으로 변신할 것인가? 변신은 카프카의 단편소설로 평범한 영업사원인 그레고르가 어느 날 벌레로 변신되어 겪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노인과 무슨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 소설에서는 노인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설 주인공인 그레고르와 노인은 생계를 책임져 왔지만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가족들과 멀어지게 되고 비참함과 소외감 속에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은 어느 날 갑자기 벌레로 변한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는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인 활동에서 배제된다. 변신은 인간 소외 현상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작품으로도 손꼽히는데 이는 벌레가 된 주인공이 사회적 약자로 격리되고 곧 소외되는 모습을 강렬하게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벌레가 된 남자의 상황은 터무니없거나 우리와 동떨어진 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정말 벌레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일까? 무심코 지나쳤던 누군가를 당신은 변해버린 벌레처럼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가? 각박해진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어떤지 생각해야 할 때 이것은 소설이자 우리의 이야기이다. 소외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군중 속의孤独이다라는 문장을 떠올리게 될 텐데요. 친구가 많지 않다. 늘 외롭고 고독하다. 이제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더 편하다. 모임이나 만남을 하면 좋기는 한데 더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주변에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이더라도 우리는 항상 사회와 어울려 융합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계화, 산업화, 정보화 사회가 인간 소외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기계화는 인간 소외 문제를 야기시켜 왔는데요. 현대인들은 자기 중심적, 자기 만족적 성향이 강하죠. 어떤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인간 소외 문제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현대 문명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지적인 발전을 가져온 반면에 정신적으로 성숙하기까지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인간 소외 현상인데요. 소외란 뜻은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고립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인간 소외란 인간성의 훼손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의 가치가 사라져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간 소외 현상은 전 연령층에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왕따라는 표현도 있죠. 특히 젊은 층에서는 은둔형 외톨이가, 노년층에서는 고독형으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조직이나 사회로부터 소속감을 박탈시킵니다.
그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병리 현상에다가 나눔과 공생의 정신이 미미하거나 부재하기 때문일 겁니다. 서로 다름과 공존과 그에 기반한 상호 간의 소통을 주제로 한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 꽤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소설이나 영화가 있을까요? 정현종님의 섬이라는 시를 갖고 와 보았습니다. 단절된 인간관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인간관계의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잘 표현된 시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너무 짧아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싶은데요. 짧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고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것. 사람이 섬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고독한 현대인의 소통을 위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섬이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바닷속에는 땅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가 어우러지게 마련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이란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섬에 가고 싶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로 다름 혹은 소외 소통 이런 단어와 함께 떠올리는 동화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거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서로 다름이라는 문구를 보면 다르게 생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7번 방의 선물 영화 모두 보셨죠? 이 영화도요. 이야기가 좀 특별한 소통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6살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가 실제 6, 7세의 나이 딸인 예승이와 완벽하지 못하고 어눌한 말솜씨로 어떻게든 대화를 해나가고 아이 또한 아버지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눈높이에 맞게 의사소통을 하는 장면이 다른 이야기와 다르게 조금은 특별한 형태의 소통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가족의 대화 단절 속에서 살았던 그의 삶이 투영된 것인지 작품 변신은 작은 사회인 가정 내에서 주인공 그레고르가 소외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온전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장남이 그의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하자 끝내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서사는 비록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일지라도 너무 먼 이야기가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그렇게 우리는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정말 벌레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한 개인으로 볼 수도 있다. 벌레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제어할 수도 없는 무능력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작품 안에서는 경제적 능력을 잃은 한 남자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을 의미하기도 하고 더욱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벌레로 보여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소외된 개인이 받은 상처가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이 벌레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작품을 읽어갈수록 우리는 자연스레 그레고르의 가족들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와 같은 한 개인을 바라볼 때 그레고르의 가족들과 같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레고르는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누구였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작품 감상해 보셨는데요. 교재에 정리된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유대계 상인의 장남으로 태어나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사회에서 성장했습니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그는 낮에는 보험회사 직원으로 밤에는 글을 쓰는 소설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카프카는 인간 간의 소통 부재와 고독, 소외와 좌절, 불안과 부조리 등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로 20세기 최고의 문제적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12년에 아메리카
변신을 쓰기 시작했고 1914년에는 유형지에서와 소송, 집필을 했습니다. 1916년에는 단편집 시골 의사를 달고했습니다. 1917년에 폐결핵이 발병하여 여러 곳으로 요양을 다니게 되고 1922년에 성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폐결핵으로 1924년에 빈 교회의 케어링 요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카프카는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조차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야 했기에 그는 줄곧 남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의 나이 2살, 4살 때 동생인 게오르크와 하이니가 태어났지만 곧 죽었고 이후 그의 나이 6살 때인 1889년에 여동생 엘리가 또 1년 뒤에는 발리가 그 2년 뒤에는 오틀라가 태어났지만 이 세 자매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의 광기에 희생당하고 말죠. 아버지와의 불화와 동생들의 잇단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는 불안정한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카프카는 프라하의 상층부를 장악하고 있던 독일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시온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척받았습니다. 생전에 카프카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기를 꺼렸으며 발표된 작품들도 대중의 몰이에 속에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친구 막스 브로트에게 보낸 유서에서 자신의 모든 작품을 불태워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오히려 그 눈밝은 친구를 통해 세계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불안한 내면을 독창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그의 작품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카프카의 소설 변신은 20세기 문학의 신화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전까지 서양 소설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리얼리즘의 성체는 변신 이후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현대의 삶,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삶 속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불안한 의식과 구원의 꿈 등을 변신해서 카프카는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로 기이하고도 아름답게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카프카가 서술하는 소설 속 세상은 현실이면서 현실 같지 않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고하는 세상과는 다른 비정상적 현실이다. 그래서 그의 문학은 난해하고 몽환적이다. 그러나 그 희뿌연 안개 뒤에는 사실 우리가 눈 감고 있어 보지 못했을 뿐인 실제 현실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비현실적인 세상에서 가장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실존주의 리얼리즘 작가이기도 하다. 카프카는 인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감옥이나 철장 같은 현실 세계를 관찰하고 탐구하고 인식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그 배후의 불가해한 내적 세계를 수수께끼 같은 비유적인 문학 작품으로 표출해내고자 노력했다.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프란츠 카프카 변신에 대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워낙 유명한 소설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신을 천천히 읽으시고요.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이나 느낀 점을 5문장 내외로 작성해서 도어 시스템의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과 융합 역량 변신이라는 작품 감상 잘 해보셨는지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